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돼서 참 좋네요. 제가 사는 게 바빠 유튜브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늦게 알았거든요. 만약 이전에 이런 곳을 알았다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쉽지만 오히려 이렇게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된 다음 사연을 보낼 수 있어서 더 나은 건가 싶습니다. 제 억울하고 힘든 인생 이야기를 다 말하자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 말할 수는 없겠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제가 지금의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렸을 적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태어났던 저는 어느 날 엄마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엄마에게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저를 고아원에 맡겨야만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저를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처음 제게 했던 약속과 달리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저는 그곳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며 많은 고생을 해야 했어요. 제가 지내던 고아원은 좋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건물은 작은데 아이들은 많다 보니 시설은 열악했고 먹을 것이며 물건이며 항상 모자란 데다가 아이들을 때리고 혼내는 선생님들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체벌만 가득한 그곳의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저는 참다 못해 고등학생이 되던 어느 날 결국 그곳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저와 뜻이 맞았던 친구들과 함께 고아원을 도망치게 됐죠. 그런데 저는 고아원을 도망쳐 나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원생 기록부를 훔치는 거였죠. 고아원에서 도망치게 되면 저희 엄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렵게 훔쳐서 가지고 온 제 원생 기록부의 내용들은 전부 허위였습니다. 보호자 기록에는 제가 기억하던 엄마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주소지 역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동네였어요. 고아원만 벗어나면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다 싶었던 저는 희망을 잃게 됐죠. 또 고아원에서 저희를 신고한 탓에 갈 곳도 없이 지역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저희에게 음식과 방을 내어줄 곳은 도망친 고아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갈 곳이 없었다고 한들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고아원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기로 했어요. 고아원 원장의 힘과 연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를 쫓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럼 어떻게든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이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고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며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이상 쫓아올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항상 쫓기는 듯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됐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어디 의탁할 곳도 없이 일찍부터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다 보니 쉽게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집도 절도 없이 지내게 됐고요. 그렇게 저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20대 시절을 외롭고 힘들게 보내야 했어요. 아주 가끔 같이 도망쳐온 고아원 친구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서로 돈 버는데 바빠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의지할 만큼 만나진 못했죠. 그렇게 외롭던 제게도 어느 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고아원 시절 친구들 말고는 가까운 사람 하나 없던 제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마음이 따뜻한 착한 남자였어요. 늘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가족도 돈도 없이 늘 혼자 아등바등 살다 보니 웃음도 잃고 남들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던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남편을 피해 다니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워낙 별일을 다 겪었다 보니 대가 없는 호의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남들과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결국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되셨던 시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지금 집도 부모도 없는 고아랑 결혼하겠다 이거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어머니, 민영이가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혼자 바르게 잘 자란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해서도 잘 살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부모도 없이 어떻게 혼자 잘 자란다는 거니? 그래서 겨우 중졸에 공장 다니는 인생이 잘 자랐다는 거냐? 그런 주제에 어떻게 남의 귀한 아들을 넘봐? 지금 항민이 네가 아빠 없다고 엄마 무시해서 네 맘대로 하는 거냐? 아이, 어머니, 민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잘 좀 봐주세요. 네? 내가 너 이런 애랑 결혼시키려고 그 고생하며 키운 줄 알아? 그리고 지금 네가 결혼 같은 걸 할 때야? 네 동생이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코피 쏟아가며 밤낮 없이 공부하고 혼자 용을 쓰는데 형이라는 놈이 그런 동생 뒷바라지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첫 단 걸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어? 그동안 가족들만 생각하고 내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순하고 착했던 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너처럼 요망한 걸 만나서 정신 팔린 거지? 그런 게 맞지? 어머니, 그렇다고 제가 형민이 뒷바라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결혼하고서도 형민이 공부는 제가 끝까지 시킬 겁니다. 물론 민영이도 저희 집 사정 잘 알고 있고 저 많이 도와준다고 했고요. 또 민영이가 혼자 자란 게 민영이 탓은 아니잖아요. 민영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혼자서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사실 남편의 사정도 그리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자식을 키웠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이 가장이 돼야 했던 남편은 집안을 위해 희생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애할 때도 남편은 고시 공부하는 동생 뒷바라지 하던 중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고시 공부하는 시동생이 집안을 일으킬 자식이라며 기대가 크셨고 장남인 남편이 동생의 뒷바라지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집안의 기둥인 장남이 고아의 가난한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반대하셨던 거죠. 어머님의 반대는 완강했지만 저희는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결혼하는데 돈 쓰는 일 없게 하고 시동생 뒷바라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다며 겨우 어머님을 설득해 우리의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죠. 저희는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부부가 됐지만 부부의 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장남인 남편을 도와 함께 고생하며 집안의 맏며느리 노릇을 다하려 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뒤 시동생은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그 후 저희 부부도 조금은 부담을 덜며 그제야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저희끼리 저축도 하고 아이도 낳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보려 했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 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모진 구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너는 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긴 한 거냐?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길래 믿어줬더니 애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네가 부모 없이 자라서 부모 되는 법도 모르겠더냐?
아니면 어디 이상한 곳에서 몸을 구르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냐? 원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밉기만 하던 며느리가 임신까지 못하니 시어머니의 화가 극에 달하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매일 욕을 듣고 괄시를 당하며 늘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를 보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연수원을 마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들어간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집에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부잣집 딸이라는 동서는 감히 제가 가까워지기 어려울 만큼 곱고 귀한 사람처럼 보였고,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그런 동서를 무척 아끼고 좋아하셨죠. 저를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고 구박하시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동서와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제 처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대접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버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서가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조심스러워해주니 시어머니의 차별에도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댁 사정을 알게 된 동서가 언젠가부터 저를 무시했고 제 앞에서 시건방지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구박하시는 것과 남편이나 저나 집안에서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저를 무시해도 되는구나 싶었겠죠. 그렇게 동서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그러다 저보다 먼저 임신까지 하게 되고는 더 심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며 시어머니를 등에 업은 동서에게 더 무서울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늘 무시당하고 혼자 고생해야 했던 저는 그 후로 4년 만에야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너무 예쁘고 귀한 아들이었죠. 딸을 낳은 동서와 달리 아들을 낳았던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안 대를 이을 장손을 낳았다며 기뻐하셨고 그 후로는 저를 무척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뻐서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손주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맨날 구박만 당하다가 관심을 받게 되니 기뻤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자신만을 향하던 시어머니의 관심을 빼앗겨 질투가 났던 건지 그때부터 저를 더욱더 미워하고 괴롭히려 작정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동서의 괴롭힘은 시댁에서 마주칠 때를 제외하곤 겪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졌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당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던 상황이라 저에게 큰 빚이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동생과 동서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선뜻 큰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더니 막상 제가 돈을 빌려가자 동서는 저를 자기 비서 부리듯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형님, 지금 퇴근 중이죠? 근데 왜? 우리 선에 픽업해줘야 하는 시간인데 제가 모임 중이거든요. 제가 문자 보낼 테니까 그 주소로 10시까지 도착하세요. 오늘은 더 이상 갈 학원 없으니까 바로 저희 집에 데려다 주면 돼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앞으로도 좀 부탁할게요. 괜찮죠? 어차피 형님도 퇴근길에 조카 데려다주는 일인데. 괜찮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졸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었고 시동생과 동서에게 빌린 돈도 갚아나가야 하던 상황이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카 하원을 해달라니 무리한 부탁이었죠. 조카 하원을 해준 후 어머님 댁에 있는 재영이까지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 12시가 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동서가 거절 못하게 만들었죠. 동서 미안한데 그러면 내가 시간...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빌려드린 돈, 저희에게도 큰 돈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형님과 재영이 목숨 살린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 큰 돈을 누가 빌려줘요? 아무것도 없는 형님께
상환 능력이 없어서 사채에서도 안 빌려줬을 거예요. 장기를 판다면 모를까.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좀 한다 싶으면 빌려준 돈으로 입을 막았죠. 더럽고 치사해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싶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서에게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됐죠. 시어머니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믿고 기댈 곳이라곤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기다 어린 아들까지 제가 책임져야 했죠. 그러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 제가 허리와 무릎을 크게 다쳐서 일을 쉬게 됐고 버는 돈이 없어서 동서에게 또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돈을 빌리면 개미지옥과도 같은 걸 알았지만 그래도 사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받게 된 도움이었죠. 이후 동서에게 받는 도움을 먼저 끊으려고 일터로 복귀했습니다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랜 시간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던 날까지 동서와 시동생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렇게 동서의 무시와 조롱을 받아오다 그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을 맞아 저와 재영이가 어머님 댁으로 찾아간 날이었어요. 어머님의 생신 당일이 평일이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동서는 각각의 일이 바쁘다고 했고 조카 선예는 학원을 가서 생신 당일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어머님의 생신을 챙기겠다고 했죠. 저로서는 참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님 댁으로 찾아갔고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 오던 음식을 어머님 댁에서 마저 완성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어머님 마음엔 들진 않아 한 소리를 듣게 됐지만 말이죠. 너 혼자 이 많은 요리를 다 한 거냐? 재영이도 도왔어요. 최대한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차렸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준비한 생신 축하 선물이에요. 넌 여전히 눈치가 없구나. 내가 진짜 요리 가짓수가 많다고 좋아서 너한테 그런 말 했을 것 같아? 나 이런 생일상 바란 적 없다. 나도 비싼 식당에서 우아하게 생일 축하받으면서 음식 먹고 싶다고. 이 요리들 준비한다고 쓴 시간과 돈을 근사한 식당 가는 데 쓰면 안 되는 거냐? 요즘엔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았다는 게 자랑이 아니야. 며느리가 얼마나 능력 없고 돈이 없으면 생일상으로 때우겠냐는 시대란 말이다. 너는 어쩜 나이 먹은 나보다 세상 따라가는 게 느리니? 아니면 진짜 식당 데려다 줄 돈도 없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그런 애가 준비한 선물이 내 마음에 퍽이나 들까?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꼭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됐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마라. 그게 나 죽기 전엔 가능하긴 하겠어? 아유, 신경질 나는 소리 그만하고 먹자. 그래도 차렸다는데 먹긴 먹어야지. 요즘엔 음식 버리는 것도 돈이라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이번엔 웬일로 칭찬을 다듣나 싶었는데 결국엔 또 구박을 받았습니다. 구박을 받게 된 이유가 어이없었지만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서와 시동생까지 있었으면 어머님 하시는 말을 가지고 2절, 3절 계속 뭐라고 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개의치 않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초인종이 눌리며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바로 시동생과 동서의 목소리였죠.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하루가 엄청나게 길어지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댁으로 들어온 동서는 절 보자마자 무시하는 소리를 했죠. 어머, 저는 어머님께서 파출부 아줌마 고용한 줄 알았어요. 아니 형님, 옷이 이게 뭐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어머님 생신인데 이렇게 입고 오면 어떡해요? 옷?
내가 어머님 생신상 차린다고 요리를 좀 하느라 좀 엉망이 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요리 때문이 아니라 옷 자체가 문제인데. 하긴 뭘 보는 눈이 있어야지 뭐가 잘못된지도 알겠지. 됐어요. 얼른 어머님께 가요. 동서의 모시에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던 저는 기분이 나쁘긴 했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다른 무시와 조롱을 받지 않으니까요. 이후 연락도 없이 찾아온 시동생과 동서의 밥상을 부랴부랴 차리게 됐어요. 다행히 생신상에 차린 음식이 많아 밥과 국만 준비하면 됐죠. 그리고 밥을 먹게 됐는데 동서가 또 괜히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형님, 이거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했지. 왜? 왜요? 아니, 먹고도 모르겠어요? 그럼 형님 입에 문제가 있는 거네. 어떻게 식탁에 올라올 음식들이 하나같이 간이 안 맞아요?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싱겁고. 이걸 지금 어머님 생신상이라고 차린 거예요? 이럴 바엔 요 앞 식당으로 나가서 먹는 게 낫지.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어요. 비싼 식당 데려가지 않았다고 짜증을 내던 어머님께서 입안 가득 제가 만든 요리를 먹고 있는 것만 봐도 억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또 동서가 말하기 전까지 별말 없이 밥을 먹고 있던 시동생을 봐도 말이에요. 동서는 그냥 제게 시비를 걸고 싶었을 뿐이고 제가 생일상을 차렸다고 하니 억지로 시비를 걸었던 거죠.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받아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음식을 한 입 가득 물고 있던 어머님마저 동서 편을 들자 제가 서운한 마음에 옳은 말 좀 했습니다. 이것저것 간을 보다 보니까 간이 좀 안 맞았나 보네. 미안. 그럼 간 괜찮은 걸로 골라서 먹어. 다른 상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상인데 신경 좀 쓰세요. 아니면 방금 제가 한 말처럼 요 앞 식당으로 가든지. 싱거운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짠 음식이 어머니 나이에 얼마나 안 좋은데. 둘째야, 야, 안 그래도 내가 내 생일엔 고급 식당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상을 차려오는 거 있지? 요즘 세상에 이게 번잡스럽게 뭐니? 여기 있는 음식이라고 해봤자 다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애가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몸으로 때울 줄만 알지 효율을 몰라요. 힘쓰고 시간 버려서 욕이나 먹는다니까? 그러게 뭐하러 형님 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주말에 좋은 식당으로 모신다니까. 내가 불렀을까봐? 지가 오겠다는 걸 어떡하니? 나도 내 생일날 구태여 기분 나빠지고 싶지 않았다. 너희들 온다는 걸 알았으면 얘 오지 말라고 했을 거야. 어머님, 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금 전까지 입안 한가득 물고 계셨던 음식들은 뭔데요? 여기 벌써부터 빈 접시에 음식은 누가 먹었는데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리고 동서, 입은 내가 아니라 동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평생 곱게 자라서 음식 해본 적이 없어서 맛을 잘 모르나 본데 내 입엔 맛있기만 하거든? 동서가 분위기 망치기 전까지 어머님이고 서방님이고 잘만 먹고 있었거든? 특히 서방님이 잘 먹던데 평소 동서 요리 실력이 형편없나 봐. 그러지 않고서야 식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서방님 밥그릇이 저만큼 비워졌겠어? 형님, 정신 나갔어요? 뭐 아니면 로또라도 됐어요? 지금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더 이상 우리 도움 필요 없나 봐요? 욱해서 화를 냈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요. 다급해진 저는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동서 미안.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말실수했어. 조금 전에 한 말들 다 취소할게. 그리고 미안해. 내가 한 말 마음에 두지 마. 할 말 다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이에요? 사람 낯짝을 달아오르게 해놓고 사과하면 끝이냐고요? 진짜 주제도 모르고 너무 까불고 있네? 뭣도 아닌 거 형님이라고 대접해줬더니 진짜 자기가 내 형님인 줄 알고 있어? 뭐? 내 요리 실력이 어쩌고 어째? 고아 출신의 학력은 중졸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지같이 살면서
감히 날 평가해? 머리통에 생각이란 게 있으면 내 입이 나을지 자기 입이 나을지 나오지 않나? 진짜 사람 열받게 하고 있네. 지가 못나서 못해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못 베어 처먹었으면 밥이라도 잘할 것이지. 화가 난 동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던 숟가락을 제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피해 더 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서 화가 풀리지 않아 받고 있던 도움이 끊기면 어쩌나 걱정해야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동서의 화를 풀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시댁 가족들에게 당하는 걸 보고도 참고 있던 아들이 더는 못 참겠는지 제 머리를 맞고 떨어진 숟가락을 동서 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 진짜. 이 집안 것들은 전부 다 정신이 나갔나? 작은 엄마 미쳤어요? 우리 엄마가 작은 엄마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숟가락을 집어 던져요? 그쪽이 뭔데? 어머머, 저 새끼 좀 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어른한테 성질을 부려? 야, 너 못 베어먹은 너네 엄마 핏줄인 거 티내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한 놈이 어른한테 이따위로 나오니? 이게 어디서 감히 그딴 소리를 짓거려? 형님, 이젠 자식 교육하는 것도 손 놓으셨어요? 애 새끼를 어떻게 키우길래 저 새끼가 나한테 미쳤냐고 소리를 질러요? 거기다 어른들 있는 식탁에서 어떻게 숟가락을 집어던질 생각을 하냐고요? 아, 진짜 핏줄이 무섭다 무서워. 고아원 출신의 중졸에 못 베어먹은 피가 어딜 가질 않네. 아주버님께서 이런 모습 보지 못하신 게 천만다행이네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개망나니인 걸 아시면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어요. 야, 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소리 지르고 숟가락 집어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한 행동 때문에 네 엄마가 지금 나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알아? 네가 네 엄마처럼 못 베어먹은 행동하니까 네 엄마도 싸잡아서 욕먹는 거라고. 너 때문에 엄마 욕 들어먹게 하니까 좋니? 이런 걸 원한 거야? 동서 미안해. 재영이가 요즘 사춘기인 나이이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나 봐. 그래도 동서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화 좀 풀어. 사과야 당연한 거고요. 겨우 그걸로 제 화가 풀리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어? 저도 동서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제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 재영이가 작은 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화를 냈던 그 감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게 됐죠. 이쯤에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으려면 제가 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재영이는 제가 머리 숙이는 이유를 알면서도 이번 일을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보였죠. 엄마, 저 여자한테 사과하지 마. 엄마가 뭘 잘못했어? 지금도 저 여자가 우리 도와주는 걸 약점 잡아서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실수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 도대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매번 저런 인간들한테 머리를 숙여야 돼? 왜 맨날 이 집사람들한테는 엄마는 죄인인 것처럼 살아야 하냐고. 나 때문이면 그렇게 하지 마. 나 배 쫄쫄 굶어도 길에서 옷만 덮고 잔다고 해도 엄마 원망 안 해. 그러니까 저런 추악한 인간들에게 받는 도움 때문에 그 도움으로 나 잘 키우려는 마음 때문에 참고 있는 거라면 그만해. 나 그런 도움이라면 더는 필요 없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추악한 인간들? 너 지금 한 그 말, 네 할머니, 네 작은아버지 그리고 놔두고 하는 말이니? 허! 어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얘가 보자 하니까 아주 내 머리 끝까지 오르려고 하네? 여보, 들었어요? 애가 하는 말? 야, 김재영, 너 그만 안 해?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해도 정도가 있지. 얼마나 더 먹칠하려고 하는 거야? 방금 작은 엄마가 네 엄마 혼내는 거 못 들었어? 아니면 그 정도로 부족해? 치기 어린 마음에 실수하지 마라. 작은 아버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알겠어? 끝까지 지들이 잘못했다고 말은 안 하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나랑 엄마 빼고 하나같이 추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내 입으로 얘기해줘야 인정하겠어요? 좋아요. 난 자신 있으니까. 여기 이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재영아, 이제 그만해. 네가 잘못한 거야. 처음부터 네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말씀 들어. 할머니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첫째 너 때문에 아주 집안 꼴이 난리가 났구나. 가족들 다 모인 날 이게 뭐냐? 아휴, 그러게 항민이도 왜 저런 것을 데려와서 먼저 떠나노? 저승사자 놈도 그렇지. 데려갈 거면 쓸모없는 저것이나 데려가지. 왜 우리 항민이를 데려가서 손주놈까지 망치게 만들어? 아휴. 아, 할머니도 있었네요. 우리 엄마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할머니가 빠지면 안 되죠. 할머니도 이 집안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 다 들춰낸 다음에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뭐? 이놈이 어디서 할머니 보고? 야, 김재영! 너 이 새끼 내가 형님 생각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기어이 손을 올리게 만들어? 이 정신 나간 새끼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왜 정신을 차려요? 이 집안에 제정신인 사람은 나랑 엄마밖에 없는데. 내가 아까 말했죠? 추악한 당신들 내 입으로 다 말해주겠다고. 그럼 작은아빠부터 말해줄게요. 작은아빠, 선에 눈앞벌 되는 여자 만나서 좋아요? 통화하는 거 보면 아주 좋아 죽는 것 같던데? 병원에 돈 가져다 바치고 별 지랄 발광을 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주름과 처진 살을 가진 작은 엄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운 피부와 피부 탄력을 가진 여자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모두 작은 아빠 입에서 들었는데 이 말 기억 안 나세요? 뭐? 너 지금 뭔 헛소리 하는 거야? 너 아무래도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형님 없어서 때리는 사람 없으니까 아주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거짓말도 지어내고. 거짓말? 거짓말은 누가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말했죠? 나 추악한 이 가족들 실체 낱낱이 드러내는데 자신 있다고. 자, 그럼 내 휴대폰에서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자고요. 시동생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재영이는 자기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틀었어요. 거기에선 시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이 거참, 꼭 간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내가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어서 죽겠어? 아유, 이 귀여운 것. 기분이다. 오늘 만나면 바로 백화점 가자. 가서 네가 사고 싶었던 거 하나 골라. 뭐? 2개 고르면 안 되냐고? 은정아, 뭐 잘한 게 있어야 내가 상을 주지. 지금 너가 하는 건 선물 하나만큼이라고. 응? 진짜? 그럼 오늘 밤에 내가 기대해도 되는 거야? 좋아. 그럼 2개 골라. 맞다. 근데 어쩌지? 응? 아니, 그 마귀 할멈 때문에 그러지. 내일 아침 일찍 어딜 가자고 하던데. 아까 뭐라고 했는데 대충 들어서 어딜 간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중요한 곳 같아서 야,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며칠 전부터 난리를 치더라고. 뭐 피부과 가서 뭘 맞는다고 하고 뭔 시술 받는다고 하고 지 혼자 아주 별 지랄 발광을 다 떨어요. 그래봤자 축 처져서 흘러내리는 아줌마 피부인데 아주 돈을 길에다 뿌린다 뿌려. 그렇게 지랄 발광용 쓴다고 20대 피부가 돌아오나? 우리 은정이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되겠냐고. 내가 저 마귀 할멈 보면 속이 얹힌 것처럼 답답하다. 이런 상황에 은정이 너마저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은정이 네가 내 오아시스다, 오아시스. 그런 은정이를 오늘 만나지 못한다니까 너무 속상하네. 녹음된 내용이 다 끝나고 난 뒤 어느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당황해서 동서와 어머님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재영이었어요. 내가 틀리게 말했네. 고운 피부가 아니라 부드러운 피부였구나. 미안해요, 작은아빠. 제가 그 은정이라는 누나 피부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어떤 피부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녹음된 내용 들어보면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아직도 더 할 변명이 남아있어요? 그럼 제가 다른 내용이 녹음된 걸 들려드릴까요? 여기 어디 더 자극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그만해라, 재영아.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제 그만해. 알았어, 알겠다고. 뭐야? 당신 진짜야? 진짜 나 몰래 어린 계집애 만나고 있었어? 당신 미쳤어? 어떻게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해? 그것도 자기 딸뻘 되는 여자애를. 당신 진짜 미쳤구나. 여자한테 미쳤어. 나 이번 문제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우는 놈이랑 어떻게 살아? 저 더러운 몸과 어떻게 한 침대에 눕고 한 이불을 덮고 사냐고! 어머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인간 자기 딸뻘인 여자애랑 잤다는데 들으셨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방금 전까지 제 아들 재영이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던 동서는 남편이 딸뻘 되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에 대상을 받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하는 말만 들어보면 제 아들에게 화를 낼 때보다 덜 화낸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대상이 자기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 심하게 표현을 못했을 뿐 얼굴은 조금 전보다 더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던 동서도 결국은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제 아들 재영이가 입을 열면서부터 말이죠. 작은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면 몰라도 똑같은 잘못 저질러 놓고 자기 잘못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건 좀 아니잖아요. 거기다 내가 경고까지 했는데 혹시 작은아빠 선에서 끝날 줄 알았던 건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 들추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엄마도 포함이에요. 작은엄마도 작은아빠 선의 누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물론 작은아빠처럼 자식벌은 아니지만. 뭐? 괜히 거짓말했다가 작은아빠처럼 망신당하지 마요. 내가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하겠어요? 나 작은엄마가 바람 피우는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이야, 두 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보면 부부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부부 일심동체라고 한 명이 바람 피우니까 다른 한 명이 똑같이 바람 피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는 행동이 다 똑같지? 이걸 잘 맞는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남자 만나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소리 꽥꽥 지르고 있었던 거야? 나랑 똑같은 짓 해놓고 애 엄마라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뭐라고? 야,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적어도 나는 내 또래로 만났어. 너처럼 딸뻘 되는 사람 만나지 않았다고. 너 그 어린애를 만나면서 양심의 가책은 안 느껴지든? 선의 얼굴 보면서 안 부끄러웠냐고? 미친놈. 내가 지랑 똑같은 줄 아나? 야,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랑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랑 같아? 그리고 네가 어린 남자 만날 수 있긴 하고 피부과다 에스테틱이다 뭐다 돈을 쳐발라도 흘러내리는 피부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네가 젊은 남자 만날 수나 있겠어? 도망이라도 안 가면 다행이지. 뭐? 흘러내려? 그럼 너는 네 옆에 있는 계집애가 네 외모 보고 네 마음 보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곁에 있는 줄 아냐? 웃기고 있네. 그거 전부 돈 때문 아니야?
너 걔한테 용돈이나 선물 맨날 조공 바치듯이 주면서 만나고 있었지? 방금 녹음에서도 네가 선물 사준다고 했잖아. 그럼 걔가 널 사랑해서 만나겠냐? 네가 사주는 선물, 네가 주는 용돈 때문에 만나겠지. 너도 결국엔 배 나온 아저씨일 뿐이야. 너한테 돈 없으면 걔도 진작에 널 떠났다고. 아니, 애초에 널 만나지도 않았겠지. 적어도 난 그런 짓은 안 해. 그게 뭐야? 당신이 그 여자애한테 하는 거 결국 성매매 아니야? 돈 주고 어린애 시간과 성을 사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 더러운 새끼. 더러운 새끼? 더러운 건 지도 마찬가지면서 이게 어디서... 그래, 나 돈 주고 어린애 만난다. 근데 내가 어린애 돈 주고 만나든 네가 늙어 빠진 새끼랑 만나든 똑같은 불륜 아니야? 근데 넌 뭘 그렇게 잘한 것처럼 말을 해? 그리고 똑같은 불륜이면 한 살이라도 어린애 만나는 게 자랑이지, 이 마귀 알몸아. 두 사람의 썰전은 좀처럼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한심한 인간들인데 서로가 보기에는 다른 한쪽이 더 잘못됐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겨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어야 하나 싶은 그때 재영이가 다시 한번 나서서 두 사람을 중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이 보인다고요. 자, 이런데도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안 추악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한 집 가지고 욕하고 있는데요.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이 새끼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집안 분란 일으키면 네 엄마나 너한테 이득이 있을 것 같아? 너 이 새끼 거기에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과 볼 일 다 끝나면 그땐 네 차례니까. 작은 아빠, 아직 사택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요. 저한테 협박할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 일들 선혜 누나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죽이니 살리니 해도 결국 선혜 누나한텐 비밀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할 거예요? 작은 아빠는 어린 여자 돈 주면서 만나고 있었고 작은 엄마는 누나 친구 아빠랑 바람 피웠다는 걸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어요? 뭐? 네 작은 엄마가 바람 피운 상대가 선의 친구 아빠라고? 당신 사실이야?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잠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둘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선의 누나한테 솔직히 말할 거냐고요. 아니죠? 근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되겠냐고요?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선의 누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에이, 안 돼. 그건 안 돼. 재영아, 선혜가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알면 안 돼. 아니, 너도 알고 있잖니? 안 그래도 우리 선혜 불안 증상이 있어서 약 먹고 있다는 거. 지금 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이런 일까지 알게 되면 걔 잘못된 선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재영이, 너도 선혜한텐 다른 악감정 없잖니? 그렇죠. 근데 왜 맨날 우리 엄마 괴롭혀요? 이렇게 나올 거면서 왜 우리 엄마 무시하고 괴롭혔냐고요? 알겠어. 우리가 미안하다. 내가 네 엄마한테 사과할게.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선혜한텐 비밀로 하자. 응?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조그만한 애한테 휘둘려서 뭘 어쩌겠다고? 야, 네가 우리 선혜한테 이 사실들 말하면 우린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선혜야, 내가 옆에서 24시간 지켜보면 돼. 처음에야 힘들겠지. 근데 선혜도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너희 모자는 우리 도움 없이 되겠어? 배짱도 부릴 게 있어야 부리지. 뭣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배짱을 부려? 그래요? 그럼 이건 작은 엄마가 어떻게 할 건데요? 뭔데? 뭐 또 불륜이야? 나한테 불륜 따위 안 먹힌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불륜 아닌데. 이건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건인데. 이거 선혜 누나가 나한테 보낸 톡이에요. 제가 따로 저장도 해놨고
PDF 파일로도 따놨어요. 이제 신고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 신고해도 돼요? 뭔데 그래? 이거 진짜야? 진짜 우리 선혜가 너한테 보낸 톡이라고? 보고도 못 믿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나가 힘들어서 마약한다고. 제가 선혜 누나한텐 감정이 없긴 해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 누나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줬으면 힘들다고 마약을 하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마약도 불안 증상 때문에 먹던 약이 시작이던데.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가 공부 가지고 스트레스 덜 줬으면 불륜 상대한테 시간 쓰지 말고 누나한테 시간과 애정 쏟아줬으면 애초에 불안 증상도 가지지 않았을 거고 그럼 마약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누나를 신고하지 않고 약 먹지 말라고 말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엄마가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나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저도 누나보다는 저희 엄마가 소중하니까 엄마가 힘든 모습 못 보겠어요. 그래서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어린 여자랑 누나 친구 아빠랑 바람 피우는 거 다 폭로하고 누나도 마약하고 있다는 거 신고해서 이 집안 날려버리려고요. 작은 아빠랑 엄마는 진짜 못된 사람들이라 그런 일 있고도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누나는 아니겠죠? 또 두 분이 누나를 아끼긴 하니까 누나가 망가지는 모습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막 뻣뻣하게 나오실 거예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협박은 지금까지 작은 엄마가 했죠. 우리 엄마한테 우리 도와주는 걸 가지고 목줄 채워서 엄마 괴롭혔잖아요. 그게 협박이에요. 제가 하는 건 사람 괴롭히는 짓에 대한 맞대응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사과 안 할 거예요? 내가 다 말하고 신고할까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 엄마한테 사과하면 입 다물겠다는 거지? 그럼 사과할게. 사과하면 되잖아. 저기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랫사람인데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무릎 꿇고 싹싹 빌어요.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한 짓이 그냥 말로만 사과하고 끝날 일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엄마 괴롭혔을 건데 계속 그렇게 진심이 없으면 지금 당장 신고할 거예요. 누나한테도 두 사람 파일 다 보내버리고요. 알았어. 무릎 꿇고 빌면 되잖아. 당신도 이리 와서 빌어. 저기 형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난 세월 형님께 함부로 대한 일들 전부 사과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님. 제가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형수님 잘 모시면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동서, 일어나. 서방님, 일어나세요. 엄마, 저 사람들이 하는 사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받아.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오늘 일 이후로 이 집안과 연 끊어버려. 이따위 집안 매번 찾아와서 뭐해? 이 집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아빠 때문에 그래? 아빠가 지금 살아있어?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아빠 타령이야.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거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끊어. 난 더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백날 정성스럽게 뭘 해줘도 브랜드 마카 하나를 더 좋아하는 저 속물 할머니 따위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인생 살자고. 저 새끼들도 똑같아. 지금이야 우리가 지네 약점 잡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빌지. 약점 없어지면 그땐 또 이전처럼 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인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 다 받고 인연 끊어버려. 아니, 저 녀석이 내가 우리 집한테 이어줄 장손이라고 예뻐해줬더니 뭐? 속물 할머니 따위? 그럼 속물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정성 들여 한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잖아요. 할머니 두고 보세요. 우리 엄마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그동안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할머니도 불편한 게 없었던 거지 우리 엄마 없으면 아주 불편해서 죽을 거라고요. 작은 아빠 엄마가 챙길 것 같아요?
자기들 연애하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엄마 없으면 금방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 들통날 집안인데. 아들이 저를 대신해 열을 내는 걸 보며 제가 더 이상 비굴하게 나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보다 못한 부모가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저를 오랜 시간 구속해왔던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벗어나기로 한 거죠. 재영아, 엄마가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엄마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어. 다른 것보다 너에게 떳떳한 엄마가 돼야 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네 말대로 엄마, 우리 재영이랑 같이 내 인생, 우리 인생 살 거야. 이 사람들과 연 끊고. 동서, 내가 지금까지 동서의 무시와 조롱 참아왔던 게 돈 때문이라는 거 알지? 그 돈들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꼭 갚을게. 그러니까 우리 정식으로 차용증 쓰자. 내가 한 달에 얼마 갚고 이율은 얼마인지 딱 정해서 그 차용증대로만 해결하자. 그리고 지난 세월 내가 동서에게 당한 일들, 그건 계산 좀 했으면 싶어. 몸으로 때우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빌린 돈에서 까도 되고. 내가 어이없는 제안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 돈 빌려주고 사람 개부리듯 부린 게 더 어이없는 일 아니야? 아니면 이것도 돈으로 다 계산해보자. 정신적 피해든 손해배상이든. 또 동서가 시켜서 한 일들 시급 따져서 계산해보고. 어찌됐든 간에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계산으로 마무리하고 가족으로서의 연 끊었으면 해. 그때부턴 채무자 채권자 관계로 지내자고. 그리고 어머님,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기대에 맞지 않은 며느리였던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만큼 제게 구박도 많이 하고 화풀이도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다 저에게 정성이란 정성은 다 받아 먹으셨으니 서로 누가 손해라고 할 건 없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혼자 잘 사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랑 우리 재영이 찾지 마시고요. 시댁 가족들의 대답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는 게 싫어서 제가 할 말만 남긴 채 그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저 때문에 홀로 마음고생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하나씩 제 삶을, 재영이와 같이 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정리하고 계획해 나갔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였던 동서에게 빚진 채무는 다 정리가 됐어요. 시동생과 동서 모두 재영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탕감해 준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제가 동서의 뒤처리를 해줬던 일들과 시동생이 저희 남편에게 빚진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채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 그 집 집안 식구들과 연을 정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은 제가 운동하면서 몸 관리를 시작했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우리 두 사람이 생활 가능한 선에서 가능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 감흥이 없을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론 태어나 몇 번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함이라 너무 행복하기만 하네요. 이 행복 모두 우리 아들 덕분에 얻을 수 있었어요. 못난 엄마를 정신 차리게 해준 덕분이죠. 앞으로도 저는 우리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약속하면서 말이죠. 제 얘기가 너무 길지 않았나 싶은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다행이겠고요. 저는 이쯤에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